서울중앙지법 형사비 33부 법정에서 나온 장면은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왜 쉽게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경옥은 자신이 2022년 7월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석했던 조하무게에게는 영부인 가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조하무게도 유경옥 것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말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지점들을 콕콕 찍었습니다. 관적 공사를 알고 있었던 조하무게가 그 상황에서 굳이 따라 나섰던 게 정말 단순한 동행이냐는 의문, 324만 원 추가금을 카드로 결제해놓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주장 역시 확인할 길이 없으니 말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재판부가 직접 던진 질문이 전부 그 방향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가방 한 개가 아니라 그 가방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구겨 넣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말이 갈라지는지, 그 갈라짐 자체가 권력과 이해관계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팀이 제시한 샤넬 직원 진술과 유경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목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샤넬 직원은 영부인의 선물 교환을 전제로 응대를 요청받았고, 유경옥과 조하무게가 대기 없이 매장에 들어와 교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반면 유경옥은 조하무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샤넬 직원이 거짓말할 확률이 많다는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쪽이 사실이라면 다른 한쪽은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게다가 영부인 교환이라는 말은 우연히 만들어지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매장 응대에서 그런 말이 오갔다면 그 자체가 이 거래가 개인 심부름이 아니라 권력 주변의 특별 처리였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유경옥 말대로라면 샤넬 직원이 그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는지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더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둘 중 누가 더 그럴듯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왔냐가 바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조하무게와 유경옥이 324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말하는 지점도 재판부가 집요하게 찌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돈 흐름이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대신 내준 비용이 그대로 남아버리고 그 남은 비용은 곧바로 대가성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하무게 남편이 운영하던 21g이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고 있던 상황이 겹치면 법정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만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증인들의 기억을 확인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권력형 거래의 냄새가 나는 구조로 보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말이 되는지 동기가 있는지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법정은 그걸로 거짓말을 가려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유경옥이 이미 김건희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재차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경옥의 말은 애초부터 법정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허위 진술을 부탁받고 따랐다고 인정하면 이후 진술은 계속해서 동기 검증을 받습니다. 지금은 왜 진실을 말하느냐, 지금은 누구를 보호하려 하느냐, 지금은 누구를 떼어내려 하느냐 같은 질문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샤넬 직원이 거짓말할 확률이 많다 같은 말은 법정을 설득하는데 별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정은 확률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누가 어떤 이익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구조에서 어느 진술이 더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지 결국 그걸로 판단합니다. 김건희가 증인 출석을 피하다가 과태료 300만 원과 구인영장까지 나온 것도 이 국면을 더 키웁니다.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한다. 정상적인 진술이 곤란하다. 저혈압으로 실신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고 법원은 제재를 택했습니다. 이 장면이 대중에게 주는 인상은 단순합니다. 김건희가 핵심 질문 앞에서 뒤로 빠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법원이 구인영장까지 발부했다는 건 법정이 이 증언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23일에 실제로 신문이 이루어진다면 질문은 더 좁고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방 교환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엄마가 준 것이라는 설명이 왜 나왔는지 교환품을 상의하려고 전화와 사진 전달이 있었다는 유경옥 말이 사실인지 324만 원의 실제 반환이 있었는지 왜 전성배 심부름이라고 말해달라는 부탁이 필요했는지 결국 진술 통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지점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법정이 수월해 보인다는 인상은 감정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절차의 밀도에서 생깁니다. 증인의 말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 흔들림이 생긴 이유를 즉시 붙잡아 늘어지고 답변이 추상적이면 구체를 요구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같은 회피성 서술에는 그럼 확인은 어떻게 되느냐로 재차 압박합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권력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권력 주변 사건은 대개 문서와 계좌로만 남지 않습니다. 구두 지시, 지인 동원, 우회 결제, 현금 반환 같은 흔적을 덜 남기는 선택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 법정은 흔적 없는 주장이 나오면 그 자체를 의심합니다. 지금 재판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강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김건희가 크게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이런 절차를 보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법정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전체 의혹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일부 사안에서 나온 구형이나 일부 쟁점만 떼어내서 마치 그게 김건희 문제의 무게 전부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형이 이 정도면 죄가 가벼운 것 같은 식으로 여론을 돌리려는 시도 말입니다. 하지만 사건이라는 건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수사는 늘 쪼개져 들어가고 재판도 쪼개져 진행됩니다. 어떤 사안은 먼저 기소되고 어떤 사안은 나중에 합쳐지거나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지금 나온 구형이 한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체가 끝났다고 말하는 건 수사와 재판의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겁니다. 더구나 법정에서 유경옥 같은 핵심 주변인이 허위 진술 부탁을 인정하고 조화묵에 관련 대가성 의혹이 계속 걸려있고 김건희 본인이 증인 신문을 피하다가 구인영장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오히려 상식적인 판단은 반대 방향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본게임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유경옥을 둘러싼 장면은 또 하나를 보여줍니다. 김건희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사람들, 흔히 문고리로 불리던 사람들의 태도가 언제까지나 한 방향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법정은 개인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다가 같이 무너질지, 진실을 말해서 자기 책임을 줄이려 할지 그 갈림길을 매번 던집니다. 지금처럼 재판부가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증인은 더 곤란해집니다. 말이 한번 꼬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대답을 해도 그럼 이전 말은 무엇이냐가 따라옵니다. 특히 이미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한 증인이라면 더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법정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 말이 자기 목을 조르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자백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건희가 의지할 곳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상도 더해집니다. 김건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내부 사람의 증언입니다. 외부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법정에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생기려면 결국 내부자가 말해야 합니다. 유경옥이 사진도 보내고 전화도 했다는 수준의 구체를 꺼내기 시작한 것, 조화무게가 관적 공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것, 샤넬 직원 같은 제3자의 진술이 등장하는 것, 이런 조각들이 쌓이면 외부의 의혹이 법정의 쟁점으로 변합니다. 김건희가 지금 가장 불편해할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지 않고 오히려 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법정이 더 깊이 파고드는 흐름 말입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황만 놓고 봐도 가방 교환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재판부가 대놓고 의심하고 특검이 제3자 진술을 대면시키고 증인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는 국면은 바로 그 전조입니다. 김건희가 의지할 곳이 줄어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법정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기록과 흐름과 동기를 맞춰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피하려면 끝없이 숨겨야 하는데 숨길수록 조각은 더 튀어나옵니다. 지금은 그 조각들이 법정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단계로 보입니다. 이 단계가 시작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